오늘은 정신질환 분류 첫 번째 시간 DSM-5에 따른 정신질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첫 번째, 신경발달장애입니다. 발달기에 시작되는 장애들의 집합입니다. 전형적으로 초기 발달 단계인 학령 전기에 발현되기 시작하여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야기하는 발달 결함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적 장애는 지적 발달 장애라고 불리우는 지적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장애, 말소리 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흔히 말더듬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고요. 사회적 그리고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 학습 장애, 여섯 번째 운동 장애에는 발달성 협응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틱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는 조현병, 기타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 성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및 언어, 극도로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 운동 행동, 긴장증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성 증상의 5범주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현병에는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증이 있는데 이는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이고요.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글을 통하여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양극성 및 관련 장애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장애 간의 증상, 가족력, 그리고 유전적인 측면을 재평가하여 DSM-5에서 우울장애로부터 분리되었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장애 사이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양극성 장애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순환성 장애를 비롯해서 기타 양극성 관련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울장애입니다. 이 모든 질환의 공통 양상은 슬프고 공허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있고 개인의 기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기간, 시점 또는 추정되는 원인입니다. 우울장애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저하증, 월경전 불쾌감 장애, 그리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범주에는 극도의 공포, 불안 및 관련된 행동장애의 특징을 지닌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공포란 실제로 있거나 혹은 지각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지만 불안이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불안장애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명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불안장애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박 및 관련 장애입니다. 강박적 사고 또는 강박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강박 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들로 정의되며, 강박 행동은 한 개인이 강박 사고에 의해 또는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복적 행동 또는 심리 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게다가 불안장애와 몇몇 강박 및 관련 장애는 DSM-5 장애 순서, 불안장애 바로 뒤에 강박장애가 위치되어 있는 것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에는 강박장애, 신체 이형장애, 수직광, 발모강, 즉 털뽑기 장애, 그리고 피부 뜯기 장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진단 기준으로 외향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노출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장애를 포함합니다. 명백한 것은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많은 개인은 불안 또는 공포를 기본으로 한 증상보다 무쾌감과 불쾌감, 화와 공격성의 외현화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임상적 특징의 표현형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는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우리가 흔히 PTSD라고 부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해리장애입니다. 해리장애는 의식, 기억, 정체성, 감정, 지각, 신체 표상, 운동 통제, 그리고 행동의 정상적 통합의 붕괴 또는 비연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해리 증상은 첫 번째, 주관적 경험의 연속성 손실을 동반하는 인식과 행동 영역으로의 자발적인 침습, 즉 정체성 분열, 이인증과 같은 비현실감과 같은 양성 해리 증상.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으로는 접근 또는 통제가 쉽게 가능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정신기능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 즉 기억 상실과 같은 음성 해리 증상으로 경험됩니다. 이러한 해리 장애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기억 상실,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입니다. 명확한 고통과 손상과 관련된 신체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체 증상 장애 환자의 구별되는 특징은 신체 증상 자체가 아니며 환자가 그 증상들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는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인위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급식 및 섭식 장애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섭식의 장애 혹은 섭식과 관련된 행동들로 인해 음식 소비 혹은 섭취의 변화가 생기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비만과 다른 정신질환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식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이죠. 이러한 급식 및 섭식 장애에는 이식증, 되새김 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섭식 또는 급식 장애들이 있습니다. 11번째로 배설 장애입니다. 소변 또는 대변의 부적절한 배설을 포함하며 대개 아동,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됩니다. 이러한 배설 장애에는 분뇨증과 유분증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배설 장애들이 있습니다. 12번째, 수면 각성 장애입니다. 수면 각성 장애는
10개의 장애 또는 장애군을 포함합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수면의 질과 시간대와 양에 대한 불만족감을 호소합니다. 그로 인한 낮 시간의 고통과 손상의 발생이 모든 수면 각성 장애의 핵심 양상입니다. 이러한 수면 각성 장애에는 불면 장애, 과다 수면 장애, 기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관련 수면 장애가 있는데 여기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저호흡,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 관련 환기 저하,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수면 역시 지금 보여지는 내용들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13번째, 성기능 부전입니다. 여러 장애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며 보통 임상적으로 개인의 성적인 반응 또는 성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기능 부전에는 사정지연, 발기장애, 여성 극치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성기 골반 통증, 삽입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성욕 감퇴 장애, 조기 사정, 그 이외에도 다양한 성기능 부전 장애들이 있습니다. 14번째, 성별 불쾌감입니다. 이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째,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입니다.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예를 들면 공격성과 재산 파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준, 권위자나 성인과 현장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이 장애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품행 장애나 적대적 반항 장애가 성인기에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는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품행 장애가 있는데 특히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성격 장애 장애에 수록되어 있으나 관련성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품행 장애들이 있습니다. 16번째,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입니다. 10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약물을 포함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단, 펜시클리딘 혹은 유사 작용을 하는 아릴사이클로헥실아민과 이외의 환각제들은 구별된 범주로 진단합니다. 흡입제, 아평계,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자극제, 암페타민류 물질들, 코카인 그리고 기타 자극제들입니다. 담배 그리고 기타 또는 미상의 물질로 나눠집니다.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로 유발된 장애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는 물질 사용 장애 그리고 물질로 유발된 장애가 있는데 먼저 알코올 관련 장애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기타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 관련 장애에는 카페인 중독, 카페인 금단, 그리고 다양한 카페인으로 유발되는 장애들이 있고 대마 관련 장애에는 대마 사용 장애, 대마 중독, 대마 금단,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대마 관련 장애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각제 관련 장애에는 펜시클리딘 사용 장애, 기타 환각제 사용 장애, 펜시클리딘 중독, 그리고 다양한 환각제로 인한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흡입제 관련 장애에는 흡입제 사용 장애, 흡입제 중독, 그리고 기타 흡입제 관련된 장애들이 있고 아평계 관련 장애는 아평계 사용 장애, 아평계 중독, 그리고 아평계 금단 이외에도 다양한 아평 관련 장애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관련된 장애들이 있는데 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의 관련 장애들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자극제 관련 장애입니다. 자극제 사용 장애, 자극제 중독, 자극제 금단 이외에도 자극제로 인한 다양한 장애들이 나타납니다. 9번째로 담배 관련 장애는 담배 사용 장애, 담배 금단, 그리고 담배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또는 미상의 물질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물질 관련 장애는 도박 장애입니다. 17번째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먼저 선망을 기술하고 이어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 신경인지 장애, 그리고 이들의 병인에 따른 아형 증후군들을 기술합니다. 신경인지 장애는 선망, 그리고 달리 명시된 선망, 명시되지 않은 선망이 있습니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 장애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 신경인지 장애,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소체의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혈관성 중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프라이온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파킨슨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팅턴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인지 장애, 다중병인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인지 장애, 마지막으로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18번째 성격장애입니다. 10개의 특정 성격장애가 존재하고, 성격장애란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지속적인 유형을 의미하며 만연하고 경직되어 있고,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격장애에는 일반적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하고 편벽된 특징을 나타내는 A군 성격장애에는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극적, 감정적, 변덕스러운 특성을 가지는 B군 성격장애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성을 보이는 C군 성격장애는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고요. 이외에도 기타 성격장애들이 있습니다. 19번째 변태 성욕장애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류들을 살펴보면 관음장애, 노출장애, 마찰 도착장애, 성적 피약장애, 성적 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 도착장애,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변태 성욕장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9가지 이외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질환들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DSM-5에 정리되어 있는 카테고리별 정신질환 20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경발달장애, 2.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3. 양극성 및 관련 장애, 4. 우울장애, 5. 불안장애, 6. 강박 및 관련 장애, 7.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8. 해리장애, 9.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10. 급식 및 섭식 장애, 11. 배설장애, 12. 수면 각성 장애, 13. 성기능 부전, 14. 성별 불쾌감, 15.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16.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17. 신경인지 장애, 18. 성격 장애, 19. 변태 성욕 장애, 20. 기타 정신질환.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 종류 그 두 번째 시간, 신경발달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안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신경발달장애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신경발달장애는 발달기에 시작되는 장애들의 집합입니다. 전형적으로 초기 발달 단계인 학령 전기에 발현되기 시작하여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야기하는 발달 결함이 특징입니다. 신경발달장애의 종류 가운데 첫 번째,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는 지적발달장애라고 불리우는 지적장애와 전반적인 발달 지연 그리고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지적장애들이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부르는 것들의 필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준 첫 번째, 연령, 성별, 사회문화적 배경이 일치하는 또래에 비해 전반적인 정신능력의 결함을 보입니다. 진단기준의 두 번째는 일상의 적응 기능에 손상을 보이는 것이고, 진단기준의 세 번째는 이러한 손상은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장애의 진단은 임상적인 평가와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적장애는 발달기에 시작됩니다. 반드시 과거력과 현재 임상 양상을 통해 진단기준 C를 포함한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장애에는 언어장애, 말소리 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사회적,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 명시되지 않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장애의 진단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문장 구조, 담론에 대한 이해와 생성의 결함으로 인해 언어의 습득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언어 습득은 유아기에서 시작해서 청년기의 성인 수준의 실력까지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말소리 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장애로서 음성학적 장애와 조음 장애를 포함합니다. 말소리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7세의 경에는 대부분의 말소리는 명료하게 생성해야 하며 대부분의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말소리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잘못 발음되는 소리들은 늦게 학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소리들을 늦은 팔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8세까지는
이러한 음들을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말더듬이라고 부르는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입니다. 이와 관련된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의 필수 증상은 연령의 부적절한 말의 유창성과 말 속도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음이나 음절을 자주 반복하거나 길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더듬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또는 발달성 말더듬의 80에서 90%는 6세경에 나타나며 발병 연령대는 2에서 7세 사이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이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실용성 또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사회적 사용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특징입니다. 3.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여기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기준 첫 번째, 상호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손상을 말합니다. 진단기준의 두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식의 행동, 관심 분야 또는 활동입니다. 진단기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러한 증상들은 아동기 초기부터 나타나며 일상의 기능에 있어 제한이나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 즉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의 결핍은 이 장애가 있는 어린 아동에게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식의 행동, 흥미 또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은 보통 생후 2년 내에 인식되나 만약 발달 지연이 심각하다면 생후 12개월 이전에 증상이 미묘한 경우에는 24개월 이후에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행동적 특징은 아동기 초기에 처음으로 명확해지며 일부의 경우에는 생후 첫 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첫 번째 증상으로는 언어 발달의 지연이 흔히 나타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퇴행성 질환이 아니며 삶을 살면서 계속 배우고 보완해야 하는 장애입니다. 4. 우리가 흔히 ADHD라고 부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또는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양상의 부주의 또는 과잉 행동, 충동성입니다. 아동기에 시작되며 몇 가지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장애의 발현은 한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 학교, 직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가장 흔히 식별됩니다. 또한 장애는 초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나 일부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동이 새로이 나타나면서 경과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5.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첫 번째, 특정 학습 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근원이 있는 신경 발달 장애이며 인지적 수준의 이상이 이 장애의 행동 징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정 학습 장애의 진단 기준 첫 번째는 핵심적 학업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규 학교 교육기간, 즉 발달 기간 중 시작됩니다.
진단 기준 두 번째는 보유한 학습 기술에 대한 개인의 수행이 연령 평균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진단 기준 세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 학습 문제가 저학년 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특정 학습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병 및 발견, 진단은 아동이 읽기, 철자법, 쓰기, 산수를 습득해야 하는 초등학생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행동적인 증상 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 참여를 꺼린다거나 반항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6. 운동장애. 운동장애에는 발달성 협응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틱장애,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틱장애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성 협응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 기준의 첫 번째는 과거력, 신체 검진, 학교 및 직장에서의 보고, 안정적이고 문화 수준에 적합한 표준화된 심리 검사들을 임상적으로 통합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협응을 요구하는 기술의 손상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단 기준 두 번째는 운동 기술의 손상이 가정, 사회, 학교 또는 공동체에서의 일상적 활동의 수행이나 참여에 상당한 방해를 줄 때에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 세 번째는 증상 발병이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전형적으로 발달성 협응 장애는 5세 이전에는 진단되지 않습니다. 진단 기준 네 번째입니다. 운동 협응의 어려움이 시각 손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신경학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닐 때 발달성 협응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두 번째, 상동증적 운동 장애의 진단적 특징입니다. 진단 기준 첫 번째는 반복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목적 없어 보이는 운동 행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흔히 뚜렷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는 머리, 손 또는 몸의 율동적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진단 기준 두 번째는 상동증적 운동이 사회적, 학업적 또는 기타 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아동에서는 자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예방책이 없을 경우 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동증적 운동장애의 발달과 경과입니다. 상동증적 운동은 대개 생후 첫 3년 내에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틱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투렛장애, 지속성 또는 음성 틱장애, 잠정적 틱장애, 그리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틱장애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운동 또는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틱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봅니다. 전형적으로 4에서 6세 사이에 시작됩니다. 증상은 10에서 12세 사이에서 가장 심하며 청소년기에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신경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신경발달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현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 종류 그 3번째 시간으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조현병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는 조현병, 기타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 성격 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나 언어,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증을 포함한 비정상적 운동 행동, 음성 증상의 5범주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조현병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최소 1개월의 활성기 증상을 포함합니다. 핵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 특징입니다. 첫 번째, 망상, 두 번째, 환각, 세 번째, 와해된 사고나 언어, 네 번째, 극도로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 행동,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음성 증상입니다. 첫 번째, 망상은 모순된 증거를 고려하고도 쉽게 변경되지 않는 고정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환각은 외부 자극 없이 일어나는 유사 지각 경험입니다. 세 번째, 와해된 사고나 언어와 관련된 증상은 효율적 소통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정도로 충분히 심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극도로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 운동 행동은 긴장증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음성 증상입니다. 조현병과 연관된 병적 상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에서는 덜 뚜렷합니다. 감퇴된 정서 표현과 무의욕증 같은 두 가지 음성 증상이 조현병에서 뚜렷합니다. 다른 음성 증상으로는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등이 있습니다. 1. 망상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적 특징은 최소한 1개월 동안 지속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망상의 존재입니다. 발달과 경과는 젊은 층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고령층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2. 단기 정신병적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적 특징은 다음의 양성 정신병적 증상, 즉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예를 들면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입니다. 혹은 긴장증 같은 극도의 비정상적 정신운동 행동 중 최소 하나의 갑작스러운 발병이 포함된 장애입니다. 이 장애의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평균 발병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생길 수 있습니다. 3. 조현 양상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적 증상은 조현병과 동일합니다. 병의 전체 지속 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입니다. 조현 양상 장애의 다른 구별되는 특징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요구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조현 양상 장애의 발생은 조현병에서와 비슷합니다. 4. 조현병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특징적 증상은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기능 부전을 포함하나 장애 특유의 단일 증상은 없습니다.
진단은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손상과 연관된 징후와 증상의 무리를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최소 2개의 진단 기준 A 증상들이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간의 상당 부분에 걸쳐 있어야만 합니다. 조현병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기능 영역에 손상을 수반합니다. 장애의 어떤 징후는 최소 6개월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조현병의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의 정신병적 양상은 전형적으로 10대 말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출현합니다. 청소년기 이전의 발병은 드물고 경과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의 약 20%에서 양호한 듯 보이며 일부의 사람에서는 완전 회복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5. 조현 정동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현 정동 장애의 진단은 해당인이 정신병의 활성 혹은 잔류 증상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연속 유병 기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비록 조현 정동 장애의 발병이 청소년기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기에든 일어날 수 있지만 전형적 연령은 성인기 초기입니다. 6.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 특징은 물질이나 약물의 생리적 효과라고 여겨지는 뚜렷한 망상과 환각이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존재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장애의 시작은 물질에 따라 상당히 다른 편입니다. 7.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는 제목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 긴장증입니다. 첫 번째,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된 긴장증. 두 번째,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성 장애. 세 번째, 명시되지 않은 긴장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